봉우리, 산토, 우라늄 핵연료를 지루코늄이라고 하는 금속 봉 안에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것까지 핵연료인데 그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 만들어진 핵물질 그 안에 그런 상태로 이것이 이제 핵발전소 안에 그 원자 핵하는 거 안에 그대로 이제 있는데 그게 그대로 있고 나오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풍선에다 바람을 넣었다고 해도 바람은 바깥으로 빠집니다. 그 작은 구멍들 통해서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가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어떠한 구조물도 완전 밀폐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틈새가 있어 나오게 되는데 일단 핵연료봉 안에 만들어진 핵 방사능 물질들이 이제 한 3,000도, 4,000도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면 주변에다 물을 들여가지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증기가 만들어지고 그걸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냉각수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나오는지 아는 거죠. 냉각수가 처음에는 아주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순수한 물, 깨끗한 물. 그런데 물이 돌면서 나중에 점점점 농도가, 오염도가 높아집니다. 방사능 물질들이 핵 연료봉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오염수를 그 냉각수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고농도 오염수가 그 안에 도는 거예요. 그냥 물이 도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그렇게 고농도로 오염된 오염수가 이제 돌면서 배관에 틈새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바깥으로 나와서 결국은 그 냉각수를 통해 어디로 나가냐면 바다를 그래서 핵발전소가 돌아가는 한 핵연료봉에서 나오는 핵방사능 물질이 냉각수 오염시키는 것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완전히 막을 수 있는 핵발전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해수가 오염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수가 오염됩니다. 그게 첫 번째 확산이에요. 그 다음에 냉각수 자체에서 이제 증기로다 만든 그 기화될 수 있는 방사능 물질들은 그 핵반응 안에 이제 가득히 쌓여 있다가 이걸 갖다가 핵연료를 교체하거나 또는 거기에 농도를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핵반응로 뚜껑을 열거나 이렇게 될 때마다 거기에 기화되었던 모든 핵방사능 물질은 이번에는 공기적으로 날아가요. 여기 창녕에도 창녕까지 날아가면 안 날아가요. 무거워서 거기까지 안 와. 많이 날아가면 30km 날아가요. 대부분 뭐 1km, 한 5km 반경안에 대부분 떨어져요. 올라갔던 거가. 핵발전소 주변 지역은 오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로와의 오염. 공기를 안 마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핵산업계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서울에 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그 해수에 의해서 자란 해초나 물고기나 이런 걸 먹게 되면 계속 축적된 걸 먹기 때문에 결국은 높은 농도의 이 내부 이제 음식을 먹게 되고 결국은 내부 피폭에 의해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갑상선 암이 왜 많이 걸리느냐면 해초류, 뭐 거기서 뭐 미역이든 다시마든 해초류는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해수 오염된 해수가 지나가는데 도망을 못 가니까 계속 축적됩니다. 축적되어 있는 걸 누가 먹냐면 사람이 먹어요. 축적되어 있는 거. 그럼 바로 갑상선 방사능 요도에 의해서 갑상선 암이 걸리는 거예요. 매일 먹게. 그렇게 돼서 그 지역의 갑상선 암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뭐 3배, 4배로 되는 거 들었잖아요. 결국은 주변 지역에 핵 확산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핵 발전소 주변 지역에 오염되는 거, 핵 확산 이게 첫 단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프로토늄을 추출해가지고 핵폭탄을 만듭니다. 그럼 히로시마, 나가사키처럼 떨어뜨리면 한 도시가 절멸됩니다. 그게 두 번째 핵 확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핵폭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프로토늄을 뽑아내려고 하면 일단 핵연료봉, 4m 된 핵연료봉을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잘라서 녹입니다. 기화될 수 있는 모든 핵방사능 물질들은 바깥으로 다 나와서 공기 주변 주를 완전히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핵 재처리 공장 주변은 핵 재처리는 다른 핵발전소 1년치를 하루에 내뿜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죽음의 지역이 됩니다. 그러한 오염된 환경 하에서만이 핵폭탄이 만들어집니다. 핵폭탄 만드는 자체가 자국 내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완전히 그냥 고농도로 핵사고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대전에서 파이로 프로세싱 하게 되는 게 바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이죠.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제한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핵 사고입니다.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에서 경험했던 반경 300km가 한꺼번에 오염되는 핵 사고는 세 번째인데, 이거는 범위가 한 나라가 통째로 어떻게 되느냐면 다 사람이 피난을 가야 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일본 다 피난 가냐 30km 했다가 줄여서 20km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 피난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기준치를 유지하려면 전체를 다 내보내야 돼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기준치를 몇 배로 높였냐면 20배로 높였어요. 1mm 연간 허용량을 1mm15에서 20mm15로 높인 상태에서 높여놓으니까 반경 20km, 30km만 피난시키면 되겠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km가 된 거예요. 10에서 안 되고.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20배 튼튼해진 거 아니잖아요. 20배 방사능 물질로부터 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게 핵발전소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뭐를 하게 됐냐면, 그럼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고리 핵발전소를 갔었고, 거기에서부터 하루에 20km에서 5일을 넣어서 포항으로 올라왔어요. 포항 와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순례를 시작할 때 단체 대표이신 박공표 신부님께서 전국운동가 한꺼번에 박살을 알아서 전국운동이 한꺼번에 한 번에 됐어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단체 80여 개 단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농민회도 들어가 있고, 물론 환경운동연합 들어가 있고, 녹색연합, 노동당 불러 들어가 있고, 민노총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단체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셨어요. 박홍규 신부님이. 그러니까 핵원사를 공동행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전국운동으로다가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6년째, 제2000년부터 6년째 5,000km 어제 통과했어요. 285를 4일째, 3일째로 걸었고요. 어제 285.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똑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서로 의견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말을 듣는 당신들은 전국을 걷는데 나는 우리 지역은 적어도 내가 걷겠다 하는 분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한 분만 나오면 한 지역은 탄핵순례가 됩니다. 광주를 제가 몇 번을 방문했냐 하면, 처음에 호남 라인을 타고 가느라고 갔어요. 처음에 영광에서 월성 핵발전소를 가기 위해서 서에서 동으로 횡단하기 위해서 갔을 때 광주를 방문했어요.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고 환경운동도 굉장히 활발한 곳입니다. 그런데 도보순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매주 도보순례가, 주말에 도보순례 매주 하면 되는데 서울은 하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두 번째 호남라인을 가느라고 갔어요. 그래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또 갔어요. 이번에 서해안 라인을 타고 가느라고 갔어요. 3번 갔는데 다른 도시 지역은 매 토요일마다 주말 탄핵순례를 했는데, 광주는
매일 했어요. 매일. 태양의 도시 걷기 해가지고 매일 순례를 하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것이 탈핵 김학도도 순례가 전국을 걸으면서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일어난 탈핵 운동이에요. 광주가 하고 대구도 하고 뭐 대도시 전주, 대전, 서울, 울산, 부산, 뭐 양산, 김해 뭐 이쪽 뭐 해서 이렇게 창원 대도시는 모두 주말 순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이제 촛불 전국에서 제가 그때 2월달에 영광에서부터 서울까지 서해안 라인 타고 올라왔는데 그때 그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모든 대선 후보 이게요 다 이제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그러면 햇발조수 문 닫는 거 안 되잖아요. 정책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대선 국면에서밖에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못 바꾸니까. 그래서 국가에너지 정책을 바꿀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모든 대선 후보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거. 그래서 탈핵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으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광주의 금남로 촛불광장에서 있으니까 그러다 놓더라고요. 순례단이 가니까. 그 다음에 군산에 왔더니 군산에서도 그 촛불연단에 올라와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공약을 내걸게 해야 되고 가장 실천력 있는 후보를 우리가 선택하자. 그것이 탈핵을 국민이 선택하는 그러한 그 이제 목소리가 서울 광화문 촛불광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저희가 연단에 올라가서 순례단에 올라가서 다 같이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를 하는 기회를 가지고 또 37일간 광화문에서 순례단이 집회를 가지를 못하고 순례단이 촛불 때 이제 광화문에 농성 캠프가 있었죠. 농성장에서 37일간 농성해 가면서까지 대선을 내걸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탈핵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작년 6월 19일 날 고리로비 연구정치선거실에서 대통령이 탈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국가에너지 정책을 전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신규로 계획되어 있던 흑발전소 6개는 백제화됐지만 신고리 오리고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같이 싸웠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했지만 결국은 재개되는 것보다 결론이 나서 지금 다시 공사가 진행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왔지만 그러나 이제 시작은 된 겁니다. 탈핵보다 방어장을 된 건 맞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앞당기냐는 것은 여전히 국민의 몫입니다. 탈핵 운동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국민의 몫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세상을 선택하는 것도 국민들이 깨어나서 그만큼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런 정책을 국가에게 요구하고 하게 되면 그러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길에 저는 누가 이렇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조금이라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옆에 있는 사람을 깨울 수밖에 없죠. 한잔하는 사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다 동지들 여러분들을 만나서 감사하고 우리 힘을 모아서 일본에 전화 정말 불행을 당하지 않고 돈을 정말 푹 뜨고 우리가 감시해서 막아내야 되고 그래야 후손들한테 안전한 땅 물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들이 다 오염돼서 생각했어요. 죽어도 눈을 감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더 이상 못 짓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공사 중인 거 다 가동 못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지역에서 함께 하시면 그런 세상을 다시 만들어 주시겠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음식이 나왔어요.